이번 분석을 시작하기에 앞서 투자 판단의 최종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다는 점을 명확히 말씀드립니다. 저희는 단순 참고용 정보나 분석을 제공할 뿐 특정 종목이나 섹터에 대해 매수나 매도를 절대 추천하는 것이 아닙니다. 안녕하세요. 오늘 저희가 함께 깊이 파고들 자료는 골드만삭스의 데이비드 코스틴이 분석한 미국 주식시장 심층 보고서입니다. 요즘 시장 보면서 다들 좀 비슷한 생각 하실 것 같아요. S&P 500 지수는 계속 신고가를 경신하는데 마음 한편으로는 이거 계속 이렇게 가도 괜찮은 건가? 하는 그런 불안감이 좀 공존하잖아요. 네, 맞습니다. 시장이 뜨거운 건 분명한데 그 이면을 보면 또 되게 아슬아슬한 느낌들 들고요. 이런 상반된 신호들이 막 섞여 있으니까 투자자 입장에서는 방향 잡기가 참 어려운 시기죠. 바로 그 지점을 오늘 보고서가 정말 정확하게 파고들어요. 기록적인 수준의 시장 집중도, 또 꺼지지 않는 AI 버블 논쟁, 그리고 솔직히 좀 부담스러운 밸류에이션까지. 이런 복잡한 신호들 속에서 진짜 기회와 위험은 무엇인지 그 선을 명확하게 긋는 게 이번 시간 저희의 목표입니다. 네, 그래서 보고서가 아주 체계적인 분석태를 제시하는데요. 바로 경제, 즉 이코노미, 그리고 기업이익, 어닝스, 또 밸류에이션, 마지막으로 자금 흐름, 머니 플로우, 이 네 가지 축으로 시장을 아주 입체적으로 진단합니다. 좋습니다. 그럼 그 네 가지 틀을 가지고 시장의 속살을 한번 제대로 들여다보죠. 그럼 바로 첫 번째 주제로 들어가 볼게요. 거시경제와 기업이익. 일단 표면적으로는 시장이 굉장히 평온해 보여요. 4월에 잠깐 흔들린 이후로는 변동성을 나타내는 VIX 지수도 아주 낮은 수준에서 안정적이고요. 네, 그렇죠. 대부분의 투자자들이 좀 안도감을 느낄 만한 상황인데 보고서는 이 평온함의 이유를 뭐라고 설명하나요? 네. 겉으로 보이는 부의 안정감의 배경에는 아주 단단한 두 개의 기둥이 있다고 봅니다. 두 개의 기둥이요? 네, 첫 번째는 방금 말씀하신 대로 그 공포지수라고 불리는 VIX가 아주 안정적이라는 점이에요. 지난 5년 평균치가 한 19 정도 되거든요. 꽤 높았네요, 평균은. 그렇죠. 그런데 지금은 그보다도 훨씬 낮은 수준에서 쭉 유지가 되고 있어요. 이건 시장 참여자들이 단기적인 충격에 대해서는 크게 걱정하지 않는다, 이런 신호로 볼 수 있죠. 시장의 불안 심리가 많이 완화되었다. 네, 그렇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기둥이 사실 더 중요한데요. 바로 아주 강력했던 3분기 실적 시즌입니다. 어닝 시즌? 네, 이게 우리가 흔히 매그니피센트 세븐이라고 부르는 그 빅테크 기업들만 잘한 게 아니고요. S&P 500 전체 기업들의 이익이 작년 같은 기간 대비해서 거의 9%나 증가했어요. 9%나요? 대단하네요. 네, 펀더멘탈이 이렇게 탄탄하게 받쳐주니까 시장의 웬만한 악재에도 잘 흔들리지 않는 그런 체력을 갖게 된 거죠. 알겠습니다. 낮은 변동성 그리고 강력한 기업이익 이것만 딱 놓고 보면 지금이 투자하기에 더없이 좋은 시기처럼 들리는데요. 그렇죠. 표면적으로는요. 근데 바로 여기서 보고서가 굉장히 좀 섬뜩한 표현을 하나 던지죠. 보상받지 못하는 리스크, uncompensated risk. 네, 아주 핵심적인 표현입니다. 이 평온함 뒤에 투자자들이 제대로 보상도 받지 못하는 어떤 숨겨진 위험이 도사리고 있다. 이런 경고 같은데 이게 정확히 무슨 뜻인가요? 바로 그게 이 보고서의 핵심을 꿰뚫는 질문이에요. 지금 시장의 이 높은 주가를 정당화하는 가장 큰 논리가 이익이 워낙 좋으니까 비싸도 괜찮다 이거거든요. 내 실적이 좋으니까. 실제로 S&P 500 기업들의 평균 마진율을 보면 13.6%에 달하는데요. 이건 역사상 거의 최고 수준이에요. 정말 경이로운 수치죠. 13.6%면 정말 대단하네요. 문제는 바로 그 지점에 있습니다. 이미 최고 수준에 도달한 이 마진율이 앞으로 여기서 더 높아지기는 현실적으로 어렵다는 거죠. 이제 한계에 다다랐다. 그렇죠. 기업들의 이익 총액 자체는 계속 늘 수 있겠지만 이익률 자체가 정체되거나 만약에 조금이라도 꺾이기 시작하면 지금의 높은 주가 수익 비율, 즉 PE 23배라는 가격표를 더 이상 정당화하기가 힘들어져요. 밸류에이션 부담이 커지는 거군요. 네, 장기적으로는 주가 배수가 축소되면서 주가의 하방 압력으로 작용할 수밖에 없고요. 그러니까 정리를 해보면 이런 거군요. 낮은 VIX라는 안정제 주사를 맞고 지금 마음은 편안한데 사실은 PE 23배라는 아주 비싼 입장료를 내고 들어와서 곧 보게 될 극심한 쏠림 현상이라는 구조적인 위험을 잔뜩 짊어지고 있는 상황이다. 정확합니다. 위험은 위험대로 지는데 돌아올 기대 수익은 높지 않으니까
보상받지 못하는 리스크라고 부르는 거군요. 네, 바로 그 본질을 정확히 짚으셨습니다. 낮은 VIX가 주는 단기적 안정감에 취해서 장기적이고 구조적인 위험에 대해 투자자들이 충분한 보상을 기대하기 어려운 상황이라는 뜻입니다. 그 쏠림 현상, 즉 고농축도 문제가 정말 심각한 것 같아요. 보고서에서 제시한 수치를 보고 제가 정말 깜짝 놀랐거든요. 지금 미국 시장이 얼마나 소수의 기업에 집중되어 있는 건가요? 정말 충격적인 수준이라고 표현하는 게 맞을 것 같아요. S&P 500 지수에서요. 상위 10개 종목이 차지하는 비중이 자료에 따라 조금씩 다르지만 대략 33%에서 40%에 달합니다. 40%요. 상위 10개 기업이요. 네, 이게 얼마나 대단한 수치냐면 우리가 흔히 버블의 대명사로 말하는 닷컴 버블 정점 2000년에 25%를 아득히 뛰어넘고요. 와. 그때보다도 더 심한 거군요. 네. 일부 기준으로는 1932년, 그러니까 대공황 시절 이후 처음 보는 극단적인 집중도예요. 잠깐만요, 전문가님. 여기서 보통 투자자분들은 이런 생각을 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래도 그 10개 기업이 뭐 엔비디아, 마이크로소프트, 애플 이런 세계 최고 기업들이고 제일 잘 나가니까 당연한 거 아니야? 오히려 좋은 거 아니야? 네, 충분히 그렇게 생각하실 수 있죠. 지수가 이렇게 이기는 종목들을 위주로 채워지는 게 왜 장기 수익률을 갉아먹는 구조적인 걸림돌, 그러니까 드래그가 되는 거죠. 아주 좋은 지적이세요. 그리고 많은 분들이 실제로 그렇게 생각하시죠. 하지만 여기에는 두 가지 아주 치명적인 함정이 숨어 있어요. 함정이요? 첫 번째는 개별 기업 리스크의 시장 전체 전이 현상이에요. 원래 우리가 S&P 500 같은 지수에 투자하는 이유가 뭐겠어요? 500개 기업에 분산해서 특정 기업 하나가 망하더라도 내 전체 포트폴리오에 미치는 영향을 줄이자는 거잖아요. 그렇죠. 분산 투자의 효과죠. 그런데 지금은 상위 10개 기업의 영향력이 너무나도 커져서 만약 이 중에 한두 기업이 갑자기 반독점 소송에 휘말리거나 아니면 갑자기 성장세가 꺾이는 일이 생긴다고 해보죠. 네. 그게 더 이상 그 기업만의 문제가 아니라 S&P 500 지수 전체를 뒤흔드는 시스템 리스크가 되어버리는 거예요. 분산 투자의 의미가 거의 사라지는 거네요? 그렇죠. 이건 마치 농구팀이 한 명의 슈퍼스타에게 득점의 90%를 의존하는 것과 같아요. 그 선수가 그날 컨디션이 안 좋으면 팀 전체가 그냥 무너지는 거죠. 비유가 아주 와닿네요. 그럼 두 번째 함정은 뭔가요? 두 번째는 더 역설적인 보상 부족의 문제예요. 금융이론의 가장 기본이 하이 리스크 하이 리턴이잖아요. 리스크가 크면 그에 대한 기대 수익, 즉 보상도 높아야 한다는 거죠. 네, 당연하죠. 그런데 지금은 정반대 상황이 펼쳐지고 있어요. 상위 10개 종목에 대한 집중으로 인해서 잠재적인 변동성, 즉 리스크는 엄청나게 커졌는데 정작 투자의 시작점인 PE가 23배로 역사적인 고점이다 보니까 앞으로 기대할 수 있는 수익률, 즉 보상은 오히려 낮아진 거죠. 와, 위험은 더 많이 부담하는데 보상은 더 적게 받을 가능성이 높은 아주 불리한 게임이 된 셈이네요. 바로 그겁니다. 이게 바로 보상받지 못하는 리스크의 또 다른 측면인 거죠. 와, 그 설명을 딱 듣고 나니까 제 분산 투자 ETF 계좌를 다시 보게 되네요. 이게 사실상 S&P 500 지수를 추종하는 패시브 펀드에 돈을 넣는 건 분산 투자가 아니라 그냥 미국 최고 10개 기업에 내 돈을 몰빵하는 거나 다름없다는 얘기잖아요. 정확히 보셨습니다. 현재 미국 전체 펀드 자금의 약 54%, 그러니까 절반 이상이 패시브 전략을 따르고 있어요. 절반 이상이요? 네. 이 펀드들은 좋든 싫든 그냥 기계적으로 상위 10개 종목을 30%에서 40%씩 담아야만 해요. 벤치마크를 따라가야 하니까요. 아, 구조적으로 그럴 수밖에 없군요. 그렇죠. 정말 만약에 이 거대 기업들이 상승세를 멈추고 하락하기 시작하면 수많은 투자자들의 포트폴리오가 아무런 방어 장치 없이 시스템적인 하락 위험에 그대로 노출되는 굉장히 취약한 구조인 겁니다. 그리고 이 모든 위험을 우리는 PE 23배라는 역사적으로도 아주 비싼 가격을 치르면서 감수하고 있다는 거고요. 이 23배라는 숫자가 닷컴 버블 때와 비교하면 정확히 어느 정도 수준인가요? 닷컴 버블의 최정점이었던 1999년에 PE가 24배에서 25배 사이였으니까요. 거의 청미까지 쫓아온 수준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정말 얼마 차이 안 나네요. 네, 그리고 지난 25년 평균치가 16.75배인 걸 감안하면 지금이 얼마나 고평가 상태인지 좀 체감되실 거예요. 16.75배? 차이가 엄청나네요. 물론 시장의 한쪽에서는 이 높은 밸류에이션을 옹호하는 논리도 꽤 탄탄합니다. 어떤 논리들이죠?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기업들의 이익 성장률이 10%에 가깝고 마진율도 13.6%로 아주 높다는 게 첫 번째 근거고요. 네, 실적이 좋다는 거. 또 다른 주장은 S&P 500 지수 자체의 체질이 바뀌었다는 거예요. 예전처럼 금융이나 에너지 같은 굴뚝산업 비중은 줄고 성장성이 높은 IT 기술주 중심으로 재편됐으니 당연히 과거보다 높은 피해를 줘야 한다. 이 주장도 사실 일리가 있죠. 이번엔 다르다는 논리군요. 늘 나오는 얘기죠. 네, 그런 논쟁이 있다는 건 알겠는데 그래서 결론적으로 골드만삭스는 이런 고평가 상황이 앞으로 10년의 장기 수익률에 어떤 영향을 줄 거라고 예측하나요? 향후 10년간 S&P 500의 연평균 총수익률을 3%에서 10% 사이로 전망하는데 중간값은 6.5%예요. 3에서 10%면 범위가 꽤 넓네요. 네, 그런데 보고서의 진짜 행간을 읽어야 합니다. 실제 수익률은 이 범위의 상단이 아니라 하단에 머무를 가능성이 아주 높다고 경고하고 있어요. 하단이요? 왜 그렇게 보는 거죠? 이유는 명확합니다. 역사적으로 이렇게 높은 밸류에이션에서 투자를 시작하면 시간이 지나면서 PE 배수가 결국 평균으로 회귀하려는 힘, 즉 평균 회귀의 법칙이 작용하거든요. 멀티플이 축소된다. 네, 이 과정에서 수익률이 계속 깎여나가는 멀티플 축소 현상이 발생할 확률이 높기 때문이죠. 이걸 가장 극적으로 보여주는 사례가 1999년 말이에요. 당시 PE가 24.1배였는데 그 후 10년간 S&P 500의 연평균 수익률이 얼마였을 것 같으세요? 글쎄요. 아까 말씀하신 걸 보면 거의 0%에 가깝지 않았을까요? 마이너스 1%였습니다. 마이너스요? 네, 10년 동안 돈을 넣었는데 원금이 오히려 줄어든 거죠. 지금의 고평가는 장기 투자자들에게 보내는 굉장히 강력한 경고등이라고 봐야 합니다. 알겠습니다. 그럼 이 고평가와 기술주 중심 시장의 한가운데 있는 가장 뜨거운 주제로 넘어가 보죠. 바로 AI입니다. 네, 모두가 궁금해하는 주제죠. 지금 AI는 버블인가? 이 질문에 대해서 보고서가 공공시장과 사모시장을 딱 나눠서 분석한 게 정말 흥미로웠어요. 먼저 우리가 주식을 거래하는 상장기업들의 공공시장부터 이야기해볼까요? 네,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공공시장의 AI 랠리는 버블이 아니다라고 진단합니다. 버블이 아니다. 의외네요. 주가 상승이 그냥 뜬구름 잡는 기대감이 아니라 아주 강력한 이익 성장이라는 펀더멘턴에 의해서 뒷받침되고 있다는 거죠. 근거가 있다는 거군요. 가장 상징적인 사례가 바로 엔비디아예요. 지난 3년간 주가가 무려 12배나 올랐잖아요. 네, 정말 엄청났죠. 그런데 같은 기간 동안 이 기업의 이익 역시 정확히 12배 증가했습니다. 와, 주가 상승률이랑 이익 증가율이 똑같네요. 네. 주가가 이익 성장 속도를 앞질러서 폭주한 게 아니라 이익이 늘어난 만큼 정직하게 따라간 거예요. 이건 거품이 아니라는 아주 강력한 증거죠. 그렇군요. 또 다른 근거가 있나요? 자금 유입 측면을 봐도 시장은 굉장히 냉정하고 신중해요. 올해 미국에서 IPO, 즉 기업 공개를 통해 2,500만 달러 이상을 조달한 기업이 55개에 불과합니다. 55개면 많은 건가요? 적은 건가요? 묻지마 투자가 넘쳐났던 2021년에는 280개였고요. 닷컴 버블 시절인 1999년에는 400개가 넘었어요. 비교가 안 되죠. 비교해보니 확실히 적네요. 네, 지금 시장에 돈이 무분별하게 쏟아져 들어오는 광기는 없다는 뜻이에요. 공공시장은 아직 이성을 잃지 않았다는 거죠. 공공시장은 생각보다 훨씬 더 이성적이네요. 그런데 반면에 아직 상장되지 않은 스타트업들이 있는 사모시장은 완전히 다른 세상이라고요? 네, 거기는 이야기가 완전히 다릅니다. 여기서 조지 소로스의 재귀성, 리플렉시비티 이론까지 등장하던데 이건 좀 어려운 개념 같아요. 쉽게 설명해 주실 수 있나요? 네, 사모시장의 상황은 지속 불가능할 가능성이 높은 버블이라고 보고 있어요. 이걸 설명하는데 재귀성 이론만큼 적절한 게 없죠. 재귀성. 재귀성은 쉽게 말해서 자기 실현적 예언의 강화 버전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자기 실현적 예언이요? 예를 들어 어떤 동네에 새로 생긴 카페가 여기가 최고의 핫플레이스다라는 소문이 돌기 시작했다고 해보죠. 그 소문을 듣고 사람들이 몰려들어서 줄을 서기 시작해요. 네, 길게 늘어선 줄을 본 다른 사람들은 와, 저기 진짜 대단한가 보다라고 믿게 되고 그래서 줄은 더 길어지죠. 결국 핫플레이스라는 믿음이 긴 줄이라는 현실을 만들고 그 현실이 다시 믿음을 강화시키는 거예요. 꼬리에 꼬리를 무는 그런 순환 구조군요. 네, 바로 그겁니다. 이게 지금 3호 AI 시장에 그대로 적용되고 있어요.
한 AI 스타트업이 거액의 투자를 유치했다는 뉴스가 나오면 그 회사의 가치에 대한 기대감이 높아지죠. 그렇죠. 그럼 회사는 그 돈으로 더 좋은 엔지니어를 고용하고 더 많은 GPU를 사서 실제로 성장을 만들어내요. 그 성장 스토리는 다시 더 높은 가치를 인정받게 하고 그럼 또 더 많은 신규 투자를 끌어들이는 이런 선순환 고리를 만드는 거죠. 아하, 그렇군요. 그렇다면 이 순환고리는 언젠가는 깨질 수도 있다는 거네요. 어떤 조건에서 이 버블이 터질 위험이 있는 건가요? 새로운 자금 유입이라는 연료가 떨어졌을 때 또는 펀더멘털 성장이 시장의 기대치를 더 이상 따라가지 못할 때 깨지게 됩니다. 돈의 흐름이 멈추거나 성장이 둔화될 때 네, 1999년 닷컴 버블 붕괴 때처럼 시장 참여자들이 이 성장은 지속 불가능하다고 판단하는 그 순간 가치가 순환적으로 폭락하는 재규적 하락이 시작되는 거죠. 재규적 상승이 있으면 재규적 하락도 있군요. 그렇습니다. 특히 보고서는 사모시장의 벤더 파이낸싱 같은 복잡한 자금 조달 구조가 이 위험을 더 키울 수 있다고 지적해요. 벤더 파이낸싱이요? 그건 뭔가요? 간단히 말해 큰 회사가 작은 회사에 투자하면서 그 작은 회사가 다시 자기네 제품이나 서비스를 사게 하는 구조예요. 매출이 인위적으로 부풀려질 수 있는 거죠. 아, 자금과 매출이 얽혀 있는 구조군요. 위험해 보이네요. 네. 그래서 AI 버블 논쟁의 핵심은 기술 자체가 아니라 이런 사모시장의 자본 구조와 유동성 문제에 있다고 봐야 합니다. 정말 명쾌한 분석이네요. 자, 그럼 정리를 좀 해보면요. S&P 500은 고평가와 고농축이라는 위험 때문에 장기 수익률 기대치는 낮고 이런 상황에서 벤치마크를 이기려는 액티브 펀드 매니저들은 그야말로 죽을 쓰고 있다고 들었어요. 이건 또 왜 그런 건가요? 하하, 네. 실제로 올해 성과가 굉장히 안 좋습니다. 두 가지 문제가 겹쳤어요. 어떤 문제들이죠? 첫째는 속도의 문제예요. 4월에 시장이 한번 조정을 받았잖아요. 그 이후에 AI 주도 랠리가 너무 빠르고 가파르게 진행되다 보니까 많은 펀드 매니저들이 성장주 비중을 충분히 늘릴 타이밍을 놓쳐버린 거예요. 아, 너무 빨리 올라서 따라잡지 못했다. 네, 속도의 오류에 빠진 거죠. 그리고 둘째는 규제의 문제예요. 이게 더 구조적인데요. 교제예요? 네, 대부분의 뮤추얼 펀드는 분선 투자 규정 때문에 마이크로소프트나 애플, 엔비디아 같은 거대 기술주들을 벤치마크가 담고 있는 비중만큼 다 채울 수가 없어요. 아, 한 종목에 너무 많이 투자하면 안 된다는 규정 때문이군요. 맞습니다. 그래서 구조적으로 이들 종목을 적게 담을 수밖에 없는 언더웨이트 상태인 거죠. 그러니 이 소수 종목들이 시장을 막 끌고 올라갈수록 벤치마크 수익률을 따라잡기가 점점 더 힘들어지는 겁니다. 그렇군요. 상황이 정말 만만치 않네요. 전반적인 시장의 기대 수익률은 낮은데 벤치마크를 이기기도 어려운 환경이라니 정말 우울한데요. 그렇죠. 액티브 매니저들에게는 정말 힘든 시기죠. 보고서가 여기서 그냥 끝나진 않았겠죠? 이런 상황에서도 초과 수익, 즉 알파를 찾을 수 있는 기회 영역을 제시했나요? 네, 물론입니다. 보고서는 스마트머니가 주목하고 있는 세 가지 구체적인 영역을 제시했어요. 오, 드디어 희망적인 얘기가 나오네요. 첫 번째가 뭐죠? 첫째는 헬스케어 섹터입니다. 헬스케어요? 의외인데요? 네, 전형적인 가치주 투자 영역인데 지금 S&P 500 전체와 비교한 상대 주가 수익 비율이 지난 30년 만에 가장 낮은 수준이에요. 즉, 역사적으로 가장 저평가된 상태라는 거죠. 30년 만에요? 왜 그렇게까지 싸진 건가요? 아무래도 대선을 앞두고 약가 인하 같은 정책적 불확실성이 크기 때문인데요. 보고서는 이런 불확실성이 거치면 밸류에이션이 정상화될 가능성이 크다고 보고 있어요. 무엇보다 경기가 흔들릴 때 빛을 발하는 대표적인 경기 방어주라서 지금 같은 고평가 시장에 좋은 해지 수단이 될 수 있죠. 헬스케어 흥미롭네요. 두 번째는요? 둘째는 중산층 소비자 관련주입니다. 중산층 소비자요? 네, 경제 전반의 불확실성은 크지만 보고서는 미국 중산층의 재정 상태는 생각보다 견고하다고 분석해요. 특히 이 계층은 앞으로 있을 세제 개편에서 혜택을 볼 가능성이 있고요. 따라서 이들의 꾸준한 소비력에 기반을 둔 기업들이 안정적인 성장 동력이 될 수 있다는 판단입니다. 마지막 세 번째 기회 영역은 역시 AI 관련이겠죠? 맞습니다. 하지만 접근법이 완전히 달라요. 바로 매출 주도형 AI 수혜주입니다. 매출 주도형. 네, 이제는 AI를 단순히 비용 절감 도구로만 보는 시각에서 벗어나야 할 때라는 거죠. 아, 효율화 관점이 아니라. 그렇죠. 진짜 장기적인 알파는 AI 기술을 활용해서 실질적인 매출 성장을 만들어내는 소수의 기업에서 나올 거라는 분석이에요. 보고서는 그 예시로 팔란티어나 심보틱 같은 기업을 언급하는데요. 핵심은 AI 기술 상용화의 다음 단계, 즉 돈을 버는 AI를 찾아내는 선별 능력이 중요해졌다는 뜻입니다.
오늘 이야기 정말 흥미롭네요. 마지막으로 정리를 해보자면 현재 미국 시장은 강력한 기업이익이라는 멋진 엔진을 달고 질주하고 있지만 동시에 P23배라는 고평가와 상위 10개 종목 비중 40%라는 고농축도라는 두 개의 아주 무거운 족쇄를 발목에 차고 있는 형국이네요. 네, 아주 정확한 비유입니다. 그래서 이 족쇄 때문에 향후 10년의 기대 수익률은 과거 평균에 못 미칠 가능성이 높다는 게 오늘 분석의 핵심이었고요. 맞습니다. 그래서 이런 환경에서는 단순히 시장 지수를 맹목적으로 추종하는 패시브 전략이 생각보다 훨씬 위험할 수 있다는 점을 인지하는 게 중요해요. 네, 대신에 전략적인 선택을 통해 초과 수익을 추구해야 한다는 거죠. 보고서의 최종 제언은 그래서 명확합니다. 첫째, 헬스케어처럼 역사적으로 저평가된 방어적 가치주에 눈을 돌리고, 네, 첫 번째 기회. 둘째, AI 투자는 인프라나 하드웨어를 넘어서 실질적인 매출을 일으키는 기업으로 한 단계 더 깊이 들어가야 하며, 질적 심화가 필요하다. 네,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 모든 판단은 항상 경제, 이익, 밸류에이션, 자금 흐름이라는 그 네 가지 축 안에서 종합적으로 내려야 한다는 겁니다. 오늘 분석은 우리 모두에게 아주 근본적인 질문 하나를 던져주는 것 같아요. S&P 500 지수 추종 ETF가 더 이상 안전한 분산 투자의 대명사가 아닐 수도 있다는 것 그렇죠. 그 믿음의 균열이 가고 있는 거죠. 합니다. 내 포트폴리오는 내가 생각하는 것만큼 정말 잘 분산되어 있을까? 아니면 나도 모르는 사이에 소수의 거대 기업에 내 자산의 운명을 건 거대한 베팅을 하고 있는 것은 아닐까?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투자 판단의 최종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다는 점을 명확히 말씀드립니다. 저희는 단순 참고용 정보나 분석을 제공할 뿐 특정 종목이나 섹터에 대해 매수나 매도를 절대 추천하는 것이 아닙니다. 항상 여러분의 성공 투자를 기원합니다. 내용이 좋으셨다면 구독, 좋아요 부탁합니다.